나는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났다. 어릴 적 나에게 고생이란 단어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가족들은 내가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사랑이란 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되던가. 나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결혼 후의 삶은 그야말로 고생의 연속이었다. 시댁은 형편이 어려웠고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배우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손 한 번 찬물에 담가 본 적 없던 내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허리를 한 번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살았다. 친정에서 자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태어나면서 내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아들은 나의 전부였다. 어떻게든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다.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악착같이 일했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이것이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아들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공부는 잘했다. 내가 밤늦게 돌아와도 혼자 밥 먹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다. 다행히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얻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온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라는 자부심이 생겼다. 이제 아들도 제 앞가림을 하니 나도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그 아이는 정말 예뻤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고 좋았다.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다니 우리 아들 복도 많지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나는 며느리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며느리를 마치 내 딸처럼 여기며 지냈다. 나는 며느리가 친딸처럼 편하게 대해주길 바랐다.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그래서 더욱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애썼다. 내가 못 가져본 것들을 며느리에게 해주고 싶었고 내가 시집살이하며 받았던 서러움을 며느리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내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아들은 내가 며느리를 구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다. 내가 좋은 뜻으로 조언을 해도 며느리는 말없이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아들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조심해달라고 했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나를 그저 시어머니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점점 며느리와의 사이가 멀어졌다. 예전처럼 편하게 전화하기도 어려워졌고 집에 방문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아들은 이제 나보다 아내 편을 들었다. 물론 결혼하면 아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아들이 내 전부였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들을 키웠다. 그런데 이제 아들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며느리 때문이라고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너무 서럽고 서운하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어야 했을까? 수없이 자문해 본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다. 이제 명절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오는 것이 반갑기보다 조심스럽다.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까, 아들이 나를 나무랄까 걱정된다. 결국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나 보다. 아무리 내가 딸처럼 생각해도 며느리에게 나는 그저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다. 이 사실이 너무 슬프다. 나는 그저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늙어가는 나를 보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렇게 몇 달을 울며 지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친정 오빠에게 연락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제대로 확인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나에게 꽤 큰 금액이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모아둔 돈도 있었다. 나는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다. 먼저 작은 카페를 열었다. 평생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마셔본 적 없던 내가 이제는 내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신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찾아와 수다를 떨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난다. 그리고 여행을 시작했다. 평생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도 제대로 다녀본 적 없던 내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론가 떠난다. 유럽, 동남아, 일본. 가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씩 방문하며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아들이 전화를 해도 이제는 엄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먼저 끊는다. 명절에 오겠다고 해도 엄마 그날 약속 있어. 너희끼리 보내라고 말한다. 아들은 당황스러워했다. 평생 자기만 바라보고 살던 엄마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이것저것 챙겨줬을 텐데 나는 축하해. 몸 조심하고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다. 손주가 태어나도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았다. 엄마도 바쁜 사람이야. 산후도우미 쓰렴이라고 했다. 아들이 서운해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왜 이러세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아내 편만 들 때 엄마는 이미 내 인생에서 뒷전이 됐잖아.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아. 그 후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부쩍 늘었다. 손주 사진을 보내고 집에 놀러 오라고 하고 건강은 어떠냐고 물어본다. 예전에는 그렇게 바라던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담담하다. 며느리도 달라졌다. 내가 신경 쓰지 않으니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가서 뵐게요. 예전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갔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찾는다. 재미있는 건 내가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니 관계가 오히려 편해졌다는 것이다. 가끔 만나면 반갑고 손주도 예쁘고 며느리와의 대화도 부담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내 삶의 중심은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복수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던 그들이 이제는 엄마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엄마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 것. 나는 이제 행복하다.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여행지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낸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는 내 인생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가끔 예전의 나를 생각하면 안쓰럽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에 감사한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수라는 것을. 그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겼을 때는 내가 초라했지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니 그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행복한 나를 보는 아들의 어리둥절한 표정.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통쾌한 복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들 내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분위기가 좋아지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중에 건강 안 좋아지시면 우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도 거들었다. 네,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요즘 어머님 너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나는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결정한 것이 있었으니까. 고맙구나. 그런데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요즘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유언장을 작성했단다. 카페 수익도 좋고 친정에서 받은 재산도 있고 평생 모은 돈도 제법 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엄마가 죽으면 이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나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을 돕고 싶구나. 변호사 선생님께 모든 절차를 맡겨뒀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아들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아내 편만 들고 엄마를 멀리했을 때 엄마는 깨달았어. 내 재산이 누구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거라는 걸. 너희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만 찾고 엄마가 필요할 때는 귀찮아했잖아. 그럴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며느리가 변명하듯 말했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오해고 아니고를 따지려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저 내 재산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고 싶을 뿐이야.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이잖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아들이 급하게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 모시고. 아들아. 나는 아들의 말을 끊었다. 재산 때문에 엄마를 잘 모시겠다는 거니? 그럼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잖아. 엄마는 진심이 필요했어. 재산이 있든 없든 엄마를 엄마로 대해주길 바랐던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마 내게 잘해야 나중에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 보렴. 너희가 엄마를 진심으로 대했다면 엄마도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엄마가 당연히 너희만 바라보고 살 거라고 생각했지.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 가슴이 시원했다. 그 후로 아들은 더욱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며느리는 내 카페에 들러 이것저것 도와주겠다고 했다. 손주를 데리고 자주 방문하며 어머님 보고 싶어 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 후회가 얼마나 큰지. 진작 잘할 걸, 그때 좀 더 신경 쓸 걸 하는 생각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어쩌면 내가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한다. 내 재산은 내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도 내가 정한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진짜 정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재산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가끔 아들의 후회하는 표정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이 조금은 통쾌하다. 나를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내 눈치를 보고 나를 소중히 여기려 애쓴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그들에게서 떠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완벽한 복수다. 미워하지 않지만 용서하지도 않는 그저 내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것. 돈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